그걸 이제 물고기가 먹었대요. 아무튼 진짜 중요한 게 분실이 됐어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시스가 이사 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네. 이 주인공이 저 장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겨. 진짜. 이 장면 여기서 주인공의 그 직업이 그 박물관 기념품 샵 직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약간 뭐 창고 같은 데인데 여기서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저 무슨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저 포스터가 잘못됐다고 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저 포스터에서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니아드라 그래서 일단 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신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야기 하나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을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재구성해낸 이야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각각의 신화 체계가 다 따로 있어요. 다 뭐 세계 창조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현대인들한테 제일 널리 유명하게 알려진 이제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헬리오폴리스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학 체계고 그 신학 체계 속에서 정점에 있는 왕이 아니라 신이죠. 아툼이라는 신인데 이 아툼이 라, 제일 유명한 태양신이랑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를 정점으로 한 어떤 신학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화 체계 속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신이 9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니아드가 9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니아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집트의 그 헬리오폴리스 9신계, 그러니까 9명의 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 체계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니아드 계속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이니아드 하면 그냥 그 9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포스터가 이제 이니아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포스터인데 이 주인공이 그 자기 상사한테 이니아드는 9명인데 왜 여기는 7명밖에 안 그려져 있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저거 할 때 진짜 너드 같았거든요. 진짜 웃기죠. 뭔가 이게 약간 과거의 나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리고 저 장면 하고 나서 받아친 대사가 더 웃겼었어요, 사실은. 뭐였죠? 그 두 명은 맞아. 두 명은 지각해서 잘렸고. 아니 근데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뭘 풀 다 틀려. 그러면은 이거 문제집이 잘못됐다.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오류를 찾는 거야. 약간 되게 너드 아니에요 이거? 그건 너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장면에서는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약간 이집트 덕후다. 이집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잘못된 거 못 참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누가 그렇죠. 이거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비록 기념품을 팔고 있지만 이집트에 관해서는 이 사람만큼 전문가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그래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여기 이니아드라는 딱 그 소제목이 쓰여져 있어. 물론 저 내용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좀 잘못 이상한 내용인데 저 내용도 이상해. 내용 이상해요. 근데 저 어쨌건 이니아드라는 저 글자를 이렇게 앵글에 담은 이유는 뭔가 이니아드가 이 드라마 속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어떤 복선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 막 신표가 나와요. 이렇게 막 보는데 아툼. 근데 저 표 잘못됐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니아드 막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따졌는데 따져놓고 모르는 거야. 이상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 과학관 딱 갔어. 과학관에 딱 전시하고 있어. 근데 딱 보더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러더니 그 사람이 한쪽 손에 끼고서 딱 돌아서는데 그 책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런 거야 지금 아니면 상황이. 무한동력 이런 거. 그러니까. 무한동력. 그러니까 이게 지는 유사과학 책 보면서 과학관 와서 막 연구사들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막 지적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아요 사실. 이 잘못된 거거든 이거. 사실 저도 가끔마다 제가 이집트를 하니까 메일을 가끔 받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뭐 한 얘기 제 글 쓴 거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메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분이에요. 저런 분들. 아니 진짜로 무한동력을 발명하신 분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끼리 모아서 그냥 토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워크숍을 여시겠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남을 지적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틀렸나 맞았나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죠. 본인은 또 이상한 책을 읽고 막 뭐라고 지적하고 다니면서 막 칭찬 양파 비난 양파 들고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툼이랑 슈가 막 부부처럼 되어 있는데 부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그림은 맞아요? 그림도 틀려요. 슈는 남신이에요. 아, 수 남신이에요? 저 사자머리로 그러니까 남자 결혼한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 약간 잘못됐어요. 슈는 남신. 슈는 공기의 신이고 테프누트가 습기의 신이고 테프누트가 사자 암사자 머리로 표현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 슈의 부인이 사자 머리로 표현되는 경우는 있지만 슈가 저렇게 표현되진 않아요. 제가 뒤에서 그 슈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이게 재밌다. 남한테는 되게 당당하게 지적해놓고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보시는 책은 조금 좀 정확하지 않은 책이다. 그러니까 저건 진짜 쪽팔린 겁니다. 저럴 거면 네네. 지적을 하면 안 돼. 네네. 이게 이니아드예요. 여기 보시면 아툼, 슈, 테프누트, 케브라고 썼네요. 저기 게브인데 게브, 누트,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네프티스 9명이잖아요. 저게 정확한 거고. 쟤네들이 예. 이네아드, 뭐 애니아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헬리오폴리스 신학 체계 속의 9신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눈이라고 불리는 혹은 뭐 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태초의 시면이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신전에서 그 호수 있잖아요. 예. 그 호수가 저 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냥. 그 물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그 땅이 하나 탁 솟아올라요. 이게 태초의 언덕 혹은 태초의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 중에 하나가 그 태초의 둔덕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그리고 그 태초의 그 둔덕에 신이 한 명 서 있었어요. 그게 아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라이기도 하고 예. 이 신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가생식을 해서 자가생식 와.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뭐 침을 뱉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 자유행위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신화적으로는 이제 언제나 가능한 일이죠. 뭐라도 했다. 예, 뭐라도 해서 했어요. 뭘 발사했다. 해서 자식을 2명을 낳아요. 그게 이제 슈와 테프누트예요. 근데 저기서 슈는 남신, 테프누트는 여신인데 이 표에서 약간 이제 이탈릭으로 써놓은 거 다 여신들이에요. 그 슈는 공기의 신이고 테프누트는 습기의 여신이에요. 왜 갑자기 왜 참으시죠? 왜? 뭐 히히 발사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행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뭐라도 해야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예. 하지 않으면 세상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예. 것은 실천을 통해서만 변동이 그러니까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숭고한 거기 때문에 랩자인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슈와 테프누트가 이제 남매잖아요. 남매가 다시 부부가 돼요.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남매가 부부가 되는 근친이 일어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근데 이집트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근친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왕실에서 파라오들이 근데 이게 이 신화 속 근친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이 신화 속 근친은 정말 그 부모가 같은 오누이가 부부가 되는데 이 파라오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뭐 그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끼리 그 혼인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네. 그 잘 아시는 투탕카멘. 예. 투탕카멘의 이제 부인이 앙케세나멘이라는 왕비인데 이 앙케세나멘과 투탕카멘은 이제 배다른 남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다른. 예. 이제 그런 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뭐 항상 파라오들은 근친이 했다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특정 시대에는 조금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다. 그리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슈와 테프누트가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슈와 테프누트가 이제 혼인을 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또 이제 아들과 딸 2명을 낳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게부라는 신이고 게부가 이제 땅의 신이고 남신이고 누트가 하늘의 여신이에요. 근데 저 오누이도 똑같이 자기 이제 부모님이랑 똑같이 다시 부부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때는 4명을 낳아요. 아들 둘, 딸 둘.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 세트가 둘째 아들, 그다음에 이시스가 첫째 딸, 네프티스가 둘째 딸. 네, 이제 이 남매가 또 각각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시리스랑 이시스죠. 저 오누이면서 부부인 그 예. 부부가 탄생을 하고 또 세트는 또 자기 여동생인 네프티스와 또 혼인을 하는데 저기서 오시리스가 이제 장자니까 그 아툼 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이제 신들의 왕의 계보의 적통자예요. 그렇죠. 또 오시리스가 왕이 돼요. 예. 네.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죠. 네. 근데 동생인 세트가 질투를 해가지고 네. 오시리스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아.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이제 시신을 다 토막을 내 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뿌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위를 찬탄한 거예요. 그때 이시스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그 오빠이자 남편인 오시리스의 시신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잘 꼬매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그게 신화적으로는 첫 번째 미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시리스는 이제 부활을 해요. 마법을 부활시켰으니까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활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승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의 머리를 한 신. 근데 호루스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숨어서 이제 숨어서 살다가 세트한테 괜히 혼나면 안 되니까. 세트가 이제 또 핍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시스가 호루스를 데리고 어디 갈대밭 같은 데 가서 숨어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 뭐 신화 판본에 따라 좀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건 이제 조금 세트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랑 이제 한판을 붙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루스가 이겨서 자기 원래 적통자니까 호루스가 진짜 이제 왕위를 되찾는 거죠. 세트는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라오들 이집트의 지배자인 파라오들은 그래서 이 호루스의 후예들로 보통 얘기를 해요. 신화적으로 봤을 때 호루스가 이 지상에 나타난 현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시리스 조립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분실된 게 있다고 분실됐어요. 그러던데. 중요한 게 분실이 됐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신화적인 그 이제 그 텍스트에 따라 좀 내용이 좀 다른데 분실이 돼서 그걸 이제 물고기가 먹었대요. 아무튼 진짜 중요한 게 분실됐어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시스가 나무로 만들어서 그 장면을 여기 이런 그 신전에 가면은 벽화 같은 곳에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시스는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법으로 이제 활동 비록 나무지만 기능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가지고 호루스를 임신을 그러니까 해요. 비록 나무지만 그래서 호루스를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정한 신화적인 마법사네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누비스도 많이들 아실 텐데 아누비스의 이제 족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누비스는 세트랑 네프티스의 자식이다. 호루스의 사촌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오시리스랑 네프티스? 오시리스랑 네프티스. 요거는 세트가 또 약간 재평가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세트가 못 참는 게 정상이죠. 그런 또 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이네아드는 이렇게 9신이다. 호루스, 아누비스 빼고 그 이제 그 선대의 신들 이제 9명을 이제 이네아드라고 부르고 이집트 신화 속에서 정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포스트에서 빠진 게 둘이 누구예요? 포스트 몰라요. 제가 그림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예, 그건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둘은 빠졌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책에 나오는 그 장면 자체가 이제 틀렸다. 이게 부부로 나오는 거 자체가. 족보를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예, 이게 여기에 이제 슈와 누트와 게브가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에요. 지금 어떤 여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장 큰 여성. 예, 가장 크게 이렇게 천장을 맡고 하고 있죠. 저게 하늘이에요. 신화적인 하늘입니다. 그리고 슈는 그 아버지인데 슈는 공기의 신이거든요. 중간에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브는 저 아래 누워 있는 남자 있죠.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게브가 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화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누트가 되게 중요한 여신인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화적인 설명이 있지만 태양이 이제 뜨고 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 밤 동안에는 태양이 저 누트의 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시 자궁을 통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새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여기는 안 그려져 있는데 어떤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그 태양이 입 근처랑 여기 그 자궁 그 여성의 성기 근처에 태양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늙은 태양, 새로 태어나는 태양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슈 신이에요. 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는 공기의 신인데 저 신은 뭔가 떠받들고 있는 신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요. 저거 밑에 저거는 발견된 해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기서 뭐 아마 이제 뭐 발굴자나 뭐 박물관에서 자기들 요즘에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너무 저기다가- 좋다. 예. 세개 버렸네. 저렇게 빨간 옛날에는 펜으로. 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이것들도 다 슈예요.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다 이렇게 뭐 들고 있죠. 네, 포즈가. 예. 예, 저 옆에 있는 저것들도 되게 좀 정확하게 표현됐지만 다 슈를 표현한 것들이고 네. 요거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에 있는 유물입니다. 아, 세계 곳곳에 정말 이집트 유물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유럽에 가시면 유럽에는 거의 큰 박물관들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어디 딴 나라를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이집트 컬렉션이 있나부터 살펴보죠. 예. 다음 사진은 오시리스예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콘수 얘기할 때 저 들고 있는 물건 중에서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갈고리랑 이렇게 도리깨. 소리- 예. 예, 네케크랑 헤카라는 유물이고 예. 쟤는 오시리스. 그리고 이 유물은 그 오슬로에 있는 국립미술사 박물관인가? 예,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그 유물이에요. 이것도 오. 제가 찍은 사진이고. 아, 근데 정말 유럽에는 다 하나씩은 있나 보네요. 맞아요. 다 있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들에 가시면은 뭐 서유럽 국가를 말할 것도 없고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여성이 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오시리스의 부인, 그러니까 여신이죠. 여기는 태양 빨갛게 표시를 예, 해놨네요. 예. 태양이랑 그다음에 이제 암소뿔. 저 암소뿔 사이에 박혀 있는 저 태양, 저 머리관은 이시스 여신이나 예. 아니면 하토르 여신이 주로 쓴다고 근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되게 예쁘다. 예쁘죠. 그림이 예. 현대식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막 옛날 그림 같지가 네. 않고. 이거는 저 그러네. 이시스 옆에 있는 저 여성의 무덤에 있는 벽화인데 저 여성의 이름은 네페르타리고 네페르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람세스 2세의 부인이에요. 그 유명한 람세스 예. 2세. 그리고 여기 이 무덤이 정말 보존 상태가 좋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집트에 가시면은 네페르타리 무덤은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다면 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유적지들 가운데서 입장료가 가장 비싸요. 얼마 정도 합니까? 10만 원 정도 하는데 입장료가 10만 원 정도 예, 한다고요? 무덤에. 근데 게다가 들어가서 비싸구나. 10분 있다가 나와야 돼요. 저 무덤은 되게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관람객 숫자를 되게 통제를 철저하게 해요. 10만 원 내고 10분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1분에 10,000원씩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래도 내야지. 꼭 가셔야 된다고 가야지. 생각해요. 왜냐면은 네. 모든 무덤들 중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요거는 호루스, 왼쪽에 있는 게 호루스. 예. 저것도 매의 네. 모습이죠. 네. 근데 쟤는 아까 보셨던 콘수랑은 다른 게 지금 저기 잘려 있는데 저기는 파라오들이 쓰는 그 관을 쓰고 있어요. 아마 이중 왕관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부리도 좀 짧은 느낌인데요? 원래 불이 약간 짧게 그려요. 측면에서 그릴 때 불이 짧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위쪽이 잘려 있는 이게 거죠? 위쪽이 잘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높게 관이 이렇게 네네네. 있어야 되는데 그 위쪽이 잘려 있는 거고 저 장면은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파라오거든요. 람세스 2세예요. 람세스 2세한테 지금 뭘 먹이고 있잖아요. 네. 입에다가 뭘 쳐넣고죠 이렇게. 예. 그 한글로 우자 모양. 그 저거는 이제 앙크. 아시는 분 이미 뭐 댓글로 많으신데 그 앙크라고 하는 상징인데 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호루스 신이 파라오 생명을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보셨던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랑 아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이시스, 가운데가 오시리스, 그 다음에 왼쪽이 호루스. 보시면은 저 호루스가 지금 얼굴이 매의 모양이죠. 호루스가 쓰고 있는 머리관이 여기 파라오들이 이제 쓰는 그 파라오의 이중 왕관이에요. 하나의 이집트를 다 상징하는 이중 왕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에 있는 유물이고요. 그 오소르콘 2세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이제 그 유물이고 대략 한 기원전 한 850년 정도. 저기 기원전 850년이면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피라미드랑은 한 1500년 이상 차이 나는 유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호루스랑 세트가 나와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매의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호루스예요. 또 역시 콘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예. 저기 지금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 컨텍스트 역시도 호루스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어디 글자를 쓰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신이 세트예요. 저 동물은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개미알키 같이 생겼죠. 약간. 그렇죠. 약간 뾰족한 예. 길어가지고 잎이 근데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 몰라서 그냥 학자들이 그냥 세트 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호루스랑 아까 이제 호루스랑 세트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그렇죠. 신들이죠. 오른쪽에 작은 아버지지만 죽이려고 그랬고 네네. 그래서 왕위를 뺏고 막 이런데 둘 다 중요한 신인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둘이 파라오를 축복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둘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지 진짜 파라오가 되는 거죠. 또 람세스 3세예요. 람세스 2세보다 한 100년 정도 후대의 기원전 한 1100년경에 살던 이시방조 시대 때의 파라오. 근데 2세하고 3세하고 왜 그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왜 그러냐면 그게 2세 3세가 별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파라오 이름이 람세스였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람세스였으면 1세, 두 번째면 2세, 2세. 세 번째 3세. 근데 람세스 2세랑 3세는 혈연 관계는 없어요. 람세스 2세는 1세의 손자고 3세는 아예 왕조가 달라요. 대신에 3세 이후에 람세스란 이름을 갖고 있는 파라오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람세스 11세까지 있어요. 이시방조 시대 때. 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칼리퀸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주니어로 붙이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 그런 거는 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로버트 다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니어는 맞아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거고 주니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인디아나 존스. 예. 인디아나 존스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헨리 존스 주니어예요. 네네. 예. 근데 아버지 이름이 너무 싫어서 인디아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근데 그 인디아나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 키우던 개 이름. 그런 에피소드가 또 이렇게 언급이 되죠. 영화 속에서. 저는 그리고 주니어는 알겠는데 되게 궁금했던 게 뭐뭐 2세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2라고 부르는 게 예, 그게 예. 할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면 2세라고 할아버지 그렇진 이름을 않아요. 저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거 이집트에서 그런 건 없어요. 아. 예, 이집트는 그러니까 또 람세스라 그래서 완전 이름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람세스 뒤에 뭐 좀 붙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람세스 2세랑 람세스 3세 뭐 다른 람세스라고 비교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 파라오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름을 5개 갖거든요. 5개 가져요. 그러니까 그 출생명,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이름. 그러니까 람세스가 출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명. 즉위. 예. 즉위 할 파라오가 될 때 갖게 되는 이름 네네네. 중에서 제일 그 대표적인 이름이 주기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파라오가 될 때 다른 이름을 3개 더 갔는데 황금 호루스 이름, 두 여주인 이름 이렇게 이름이 왜 외우지도 못하겠네. 네, 빡세네요. 이름이 5개 있는데 출생명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주기명은 다 다르고 예컨대 람세스 2세의 주기명은 우세르 마트라 세테펜 라예요. 그 람세스 3세의 주기명은 비슷한데 우세르 마트라 메리 아멘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왕을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정확하게. 그게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다음 화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는데 피라미드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첫 장 쓰레기 거의 첫 쓰레기 장면에 버리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박물관에서 어떤 여자애랑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 이 박물관에 피라미드 모형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자예요. 기자인데 아마 지금 사진에서 잘렸는데 아마 지금 이 사진에서 더 왼쪽으로는 대피라미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잘린 거 말고 일단 가장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조그만한 피라미드가 3개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하나 조금 이제 네, 적당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있고 적당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이제 멘카우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고 저 3개의 피라미드는 이제 그 저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위성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나 뭐 공주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이고 그리고 저 이 화면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가 좀 큰 피라미드가 저게 카프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인데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피라미드들 가운데 2번째로 큰 피라미드예요. 가장 큰 건 대피라미드고 네. 대피라미드는 지어졌을 때 크기는 대략 한 145m 정도 높이가 쟤는 한 136m 정도. 근데 이 피라미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카프라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저 상단부를 보시면 약간 좀 하얗게 돼 있죠. 저게 이제 판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피라미드는 원래 피라미드를 짓고 나서 피라미드를 이제 지을 때 한 2달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문나이트 지금 우리 문나이트 큰일 지금 났어. 시작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네. 그 뒤에 뭐 안미트 이런 사람들 이런 힘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볼 할수 있어요. 때는 지금 문나이트에서 미음밖에 안 왔어요. 예, 시작하고 그냥 문나이트 딱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야. 네네. 피라미드를 지을 때 예. 피라미드를 이제 돌로 쌓고 나서 이 돌 외부를 되게 질 좋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외장석을 딱 붙여요. 반짝반짝하게. 예. 아, 그 위에 붙인 거구나. 이제 그러니까 네네. 붙이는데 이거를 다 붙인다기 뭐 붙인다는 말은 그냥 제가 쓴 표현이고 사진 자료 사진은 안 넣었지만 이렇게 돌을 쌓고 나면은 돌을 다 그 잘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탁
탁 이렇게 쌓는 거예요. 정말 딱 맞게. 아기가 맞게 딱 싹 해가지고 완전 판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다 무너져 내렸고 그게 왜냐면 그래도 가장 내구성이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저 카프라 피라미드의 상단부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카프라 피라미드 사진인데 예, 보시면 정말 그 명백하게 우증이 기가 막히네요.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도. 그래도 이거 잘 표현했다. 예. 그래서 보면서 저는 되게 되게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 피라미드 모형을 박물관에 갖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박물관 입장에서 되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저거 만드느라고. 그렇겠죠. 예, 예. 그걸 그 디오라마처럼 만들었겠죠. 근데 저 기자 피라미드를 모형으로 갖고 있는 박물관이 제 기억에 잘 없어요. 제 기억에 제일 근사한 모형을 갖고 있었던 박물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알라드 피어슨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예. 거기에 좀 괜찮은 모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라드 피어슨입니다. 알라드 피어슨. 예. 이제 조금 더 좀 재밌는 얘기를 계속 재밌겠지만 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좀 앞부분이에요 드라마에. 여기에서 약간 복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물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풍뎅이 모양. 맞아.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 그게 정말 뭔가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무슨 2화까지밖에 안 봐서 열쇠 같은 건가 모르겠는데 보네요. 얘가 있어야지 보통 이제 악인들이 있는 저걸 스카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 스카랍이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약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왜냐면 실제로 뒤에서 이 스카랍이 나와요. 네. 이게 뭔가 나오죠. 되게 중요한 오브제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풍뎅이고 원래 쟤는 쇳덩굴이에요. 그리고 스카랍이라는 표현 자체는 쇳덩굴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쇳덩굴이를 스카랍이라 그래요. 그리고 학명이에요. 그 학명이 스카라베우스 사케르. 스카라베우스 사케르가 그 쇳덩굴이의 학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풍뎅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선한 풍뎅이.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학명을 지은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풍뎅이를 되게 신성하게 여겼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명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 스카랍이라 그러면 그 풍뎅이 쇳덩굴이를 뜻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풍뎅이 모양, 쇳덩굴이 모양의 상징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의 저 쇳덩굴이는 스카랍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 위에 날개 쪽에 써 있는 거는 무슨 글인지 이 고대 이집트 문자인데 저것도 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좋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인데 저건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뭐 그리고 그냥 콩나물 세 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글자만 그냥 뭐 아예 뜻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전혀 그런 있어 보이겠구나 그냥. 그리고 조금 이제 모양이 예. 뭐 이집트에서 따온 건 분명한데 진짜 이집트적이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집트 스카랍은 글자를 쓸 때 저렇게 저기 되게 날개 부분이잖아요. 네. 날개 부분에 글자 쓰는 게 아니라 배 부분에 글자를 써요. 뒤에서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얘가 스카랍이죠. 얘가 이제 쇳덩굴이 똑같이 생겼죠. 네. 아까 그 걔랑 똑같이. 그러니까 얘가 그 스카라베우스 사케르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풍뎅이이고 이게 실제 이집트의 스카랍이에요. 이게 진짜네요. 예, 이게 이집트 스카랍인데 상엽충인 줄. 근데 요거는 예쁘게 만들어진 사례는 아니고 근데 이제 모양을 보면은 딱 스카랍이고 예. 크기는 제 생각에는 한 손바닥에 이렇게 얹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스카랍이 되게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작은 크기의 스카랍은 이렇게 진짜 요만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적처럼 목걸이 달 수 있게 목걸이 펜던트처럼 조그만하게 예.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이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손톱만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쟤는 약 손바닥에 딱 올라갈 정도,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그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스카랍은 부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예. 이런 스카랍들은 그 일종의 기록용이에요. 되게 기록이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는 호에 같은 거 호에. 이렇게 그 배면에다가 저렇게 예. 글자를 써놓는데 그러니까 이 스카랍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저는 이거를 제가 아는 텍스트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학생 이제 석사 과정 때 이거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예문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아메노테프 3세라고 하는 파라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데 예.
아메노테프 3세가 사자 사냥을 했다라는 기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대충 제위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뭐 102마리의 사자를 뭐 잡았다, 가져왔다. 자기가 직접 화살을 쏴가지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저게 보인단 말이죠. 네, 대충 근데 이제 잘 안 보이는 글자도 있는데 지금 대충 보면은 이제 왜냐면 제가 아는 내용의 텍스트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문나이트 속에서의 그 스카랍은 뭐 배를 좀 까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등면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등면에 글자가 쓰여진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있어도 이렇게 그냥 그 왕의 이름만 딱 쓰여져 있는 경우 그런 사례들만 제가 몇 개 알고 있는데 약간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 우리가 편지 쓸 때 편지 봉투 안에 써 다음에 편지 봉투 안에다가 잘 접어서 편지지를 접어서 넣어갖고 편지 봉투에 넣는 거잖아. 근데 누가 편지 봉투에다가 내용을 써. 그렇죠. 그리고 안에다가 흰색 종이를 집어넣어. 누구에게 그 다음에 안에는 그냥 빈 A4 용지야.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야 이 행동 자체가. 항상 안에 넣고 봉투에 이런 거 넣어야 진짜 되는데. 잘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걸 왜 등에 써놨지? 저 배에 써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행동이네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카랍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스카랍이라고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다 스카랍이라 불러요. 풍뎅이를.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스카랍을 신성하게 여긴 이유는 이 스카랍을 또 신이랑도 연관을 짓기 때문인데 나타내고 있는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풍뎅이 모양의 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케프리라는 신인데 이 케프리도 태양신이에요. 케프리가 왜냐면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얘네들이 그 굴리잖아요. 똥을. 똥 굴리는 게 동그랗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태양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랑 이 풍뎅이를 연관 지은 것 같아요. 그냥 똥인데. 그리고 아니 굴리면은 똥이 그렇게 돼요. 야, 근데 그걸 태양으로 연결주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 태양 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각각의 속성들 막 다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각각의 속성들은 또 하나의 신격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케프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케프리는 동쪽에서 막 태어난 젊은 태양 그리고 이제 라는 그 중천에 뜬 태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라랑 동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아툼이라는 신 있잖아요. 그 애니아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 이 사람은 이 신은 약간 그 늙은 태양, 서쪽에 지는 태양.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했고 뭐 태양 광선의 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 원반의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스카랍은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으로도 쓰이고 기록용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 부적으로 쓰이는 스카랍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고 특이해요. 이 스카랍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카랍은 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지거든요. 아니면은 그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운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저 스카랍 좀 예쁘게 생겼죠. 저거 진짜 예쁘네요. 근데 게다가 보시면은 저 앞쪽에는 거울이에요. 바닥면에 금박을 입혔어요. 저기도 그럼 글이 써 있나요? 써 있어요. 배 부분에. 글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카랍 막 금속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이집트에서 스카랍이 다 돌로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얘는 이제 금박을 좀 입힌 그런 사례도 나온다. 근데 이 스카랍의 이름은 이번에 초점을 저 바닥에다 맞춘 건데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사진은 이건 서울이에요. 지금은 보실 수 없지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월 1일까지 이집트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2019년 12월 16일부터 서울에서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에서 보실 수 없지만 모르겠어요. 이 유물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전주에 가 있어요. 전주에서 8월까지 그 전시를 하거든요. 또 혹시 전주에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면 꼭 보세요. 재밌는 그 유물인데 그러니까 스카랍이 이런 장르의 유물은 심장 스카랍이라 불러요. 심장 스카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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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랍 뭐 아무튼 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이라 만들 때 원래 되게 많은 그 부적들을 이제 몸에 배치시키면서 그 미이라천을 감거든요. 그냥 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유층들 다 의미가 있는 그 부적들을 몸에다가 넣어가면서 감는데 얘를 심장 위치에다가 이제 올려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네. 후네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사자의 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울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아, 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저울. 여기 나오죠, 문신 나오죠. 문신. 맞아요. 예, 그 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암미트라는 뭐 암미트 혹은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 그러니까 뭐 신이에요. 신적인 예, 존재인데 이 암미트나 암무트가 뒤에 되게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나와요. 정확히 저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이 그 암무트 그 존재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여기서 따서 그렸어요. 후네페르 파피루스 저기 보시면은 저울 밑에 예. 동물 하나 이렇게 네발 동물이 이렇게 네네, 앉아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암무트인데 여기서 이제 암미트라고 발음을 하고 이제 머리는 악어, 몸은 사자, 그러니까 몸의 앞쪽은 사자, 몸의 이제 하체는 하마인 그 존재인데 예. 하마구나. 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들을 다 섞어놓은 그쵸, 정말 그쵸. 정말 그 이제 무서운 존재인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의 무게를 재요. 네. 이게 그 저울이 있고 왼쪽에는 심장, 예. 오른쪽에는 깃털이 하나 있는데 저 심장이 저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금장을 저 암미트가 이제 먹어 치우는 그런 얘기인데 저기서 깃털은 이제 마트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개념을 형상화시킨 여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냥 뭐 번역을 하자면은 뭐 섭리, 우주적 질서, 정의 이런 거거든요. 그 최후의 심판 과정에서 심장을 가지고서 심판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예. 근데 이집트인들이 상상하기에는 이 심장이 저울도 재지만 자기가 갑자기 막 그 주인은 감추고 싶은 죄가 있는데 네. 심장이 막 자기가 혼자 알아서 막 다 죄를 고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닥치도록. 심장 너 닥쳐. 심장아 나대지 마 그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얹어놓는 거예요. 심장 위에다가. 심장아 너- 나대지 마. 네가 굳이 불리한 증언 하지 마라. 예. 그걸로. 그걸로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심장 위에다가 이제 그걸 얹혀놓고 그 뒤에 쓰여지는 글자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심장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예, 나 살자. 그런 내용의 이제 그런 스카랍입니다. 심장 입막에. 예,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어쨌거나 스케랍 굉장히 중요한 이 첫 1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맞아요. 네, 되게 알티팩트죠.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이 극 전체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게 되지 예,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케럽만 봤을 때는 요거는 제가 볼 때 3, 4화 정도 안에는 정리가 된다. 정리된다. 왜냐면 이게 일종의 키니까 어. 요걸로다가 이제 좀 뭔가 거대한 애를 좀 소환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더 센 적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2화까지밖에 안 봤어요. 봐야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던데요, 저는. 이런 저도. 그리고 근데 전혀 재미가 없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쩔 수 없어. 저도 돕는 것 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선택 교양으로 수업을 듣는 느낌이고 여기 필수 교양으로 들으시는 맞아요. 네. 느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1화 볼 때까지만 해도 스틸컷에 나와 있는 너저분한 누더기 같은 옷이 너무 안 어울린다 히어로 치고 그랬는데 2화까지 가니까 조금 멋진 느낌이 좀 들어요. 멋있다. 나쁘지 않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1화 마지막에서도 그 조금 멋있게 맞아요. 그렇죠. 되게 네, 나오더라고요. 약간 신비로운 느낌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 1화가. 정체성도 딱 나오면서 예, 맞아요. 네. 아마 다음번에 또 할 때는 저희가 좀 스포일 되지 않을까. 네. 예. 근데 대체적으로 평이 5화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또 우리 스캐럽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뭐 아쉬움이 있으셔도 네. 지금 워낙에 지금 이 문나이트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뭐 이 채널뿐만 아니라 뭐 글로도 뭐 다양한 SNS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많이 또 알려주실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 애국민수 광민 소장님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